나이트 시네마가 큐레이션하는 각종 영화계 소식과 영화 리뷰를 발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톡방을 개설하였습니다. 카카오톡 검색에 영화 뉴스를 검색하시면 나오는 발빠른 영화 뉴스와 리뷰 방에 입장하시면 됩니다. 저만 말할 수 있는 공간이니 부담없이 입장해주세요. 이 밤의 영화 뉴스와 리뷰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진짜 영화 이야기 영화로운 밤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2025년 6월 7일 유튜브와 치직에서 공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바쁘신 분들은 1.2배속이나 1.25배속으로 청취하실 것을 권장드리고요.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백그라운드 재생으로 음성만 들으셔도 무방합니다. 유튜브 멤버십 구독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뮤직에서 나이트 시네마 검색 해서 들으시면은 더 쾌적하게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추천과 구독은 큰 힘이 되니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해주신 감사한 분들이십니다. 바이올렛 윤님, 달순의 스파이님, 나사님, 파인님, 푸파퐁커리님, 초롱이님, 붉은 눈의 뻐꾸기님, 김태현님, 임파노님, 각각님, 윤가님, 우엉오뎅님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주에 개봉하는 작품 중에서 극장에서 보고 싶은 게 단 한 편도 없어서 아마 다음 주는 OTT로 감상한 작품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최근에 지인이 그것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추락의 해부 좀 해달라고 해서 그거 좀 생각 중입니다. 아, 이란 영화 무슨 씨앗인데? 성스러운 씨앗이었나? 그거 저도 보고 싶거든요. 근데 아예 생활권에서 안 해요. 제가 볼 수 있는 시간대에 안 합니다. 직장인이 어떻게 막 낮 12시에 하고 이런 걸 어떻게 보겠어요. 아, 신성한 나무의 씨앗 맞아요. 시사회에 다녀오신 분도 그거 보고 나서 영화 되게 재밌다고 꼭 보라고 추천을 해주셨는데 도저히 볼 수 있는 시간대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 VOD 출시나 그런 거 하면은 구매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런 거 좀 많이 볼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많이 아쉽네요. 이런 걸 보면은 지금 채팅창에도 계신 초롱님이 항상 재개봉작이 쏟아지고 있는 이 분위기에 대해서 좀 불만을 제기하시는 게 물론 뭐 알겠다. 그 과거 지나간 명작들을 뭐 극장에서 다시 관람할 수 있고 뭐 4K 리마스터링하고 뭐 사운드 다시 만지고 해서 재개봉 해주는 거 알겠다. 의도는 알겠는데 재개봉작도 물론 좋지만 이런 명작 영화들의 상영관 배정을 좀 더 많이 해주지. 해외에서는 이미 개봉해서 막 호평받고 있고 이런 작품들도 제때제때 수입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수입이 이미 이루어진 명작들, 그러니까 해외 영화제에서 상도 많이 받고 이런 작품들의 상영관 수도 말도 안 되게 잡아놓고 이런 상황에서 재개봉작만 막 주구장창 나오고 있으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하고 그럴 수밖에 없겠다 싶긴 한데, 이게 또 극장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어디서 얼핏 듣기로 단가가 싸다고 들어서 아마 참 극장도 난감하지 않을까. 예전에 어떤 라디오 프로그램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 독립영화 감독님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극장과 맨날 그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걸로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립영화를 제작한 입장에서는 상영관 배정 좀 많이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면은 극장 쪽에서는 아니 사람들이 많이 봐야지 우리가 배정을 많이 할 거 아니냐. 그러면은 또 이제 독립영화 제작한 쪽에서는 아니 상영관을 많이 배정을 해줘야지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을 거 아니냐. 이게 자꾸 말이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다 이런 식의 인터뷰를 하시는 걸 들었는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죠? 아, 참 이쪽 얘기 들어보면은 이쪽 입장도 이해가 가고 저쪽 얘기 들어보면은 저쪽 입장도 이해가 가고,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죠? 신성한 나무의 씨앗 명작인 거 알고요. 근데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네요. 상업예술이니까 팔릴 만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죠 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초롱님도 저거 되게 강조하시죠. 뭐 예술영화 뭐 이런 거 다 좋은데 투자자들의 이제 자금을 받아서 제작하는 이상 어느 정도의 이제 수익이 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이제 제작사나 감독의 뭐 덕목이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셨던 것 같은데 그 맥락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 초롱님이 그래야지 지속 가능한 예술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솔직히 저런 이야기들을 제가 처음 접했을 때는 약간의 그런 편견도 있었거든요. 그냥 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지만 그래도 너무 상업적으로만 가면은 이것도 엄연히 예술인데 좀 안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저도 좀 많이 공감이 되고 특히나 예전 같은 호황기 때는 상업성 생각 안 하고 이런저런 시도를 하는 거는 뭐 알겠는데, 요즘처럼 정말 마른 수건에서 막 물 짜내야 되는 이런 시기에까지 너무 이 대중성을 무시하고 너무 예술성만 강조를 하는 게 맞나 지금 이 시기에
정말 이 쥐어짜내고 있는 이 시기에 그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가끔 보면은 원칙주의자 분들이 계시거든요. 되게 막 엄근진하게 막 자고로 영화란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항상 뭐 아쉬운 얘기를 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요즘 영화는 뭐 이렇다 저렇다 그래서 아쉽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예전에는 그런 얘기를 들어도 별로 반감이 안 생겼거든요. 그런 분들의 말들도 다 이해가 갔는데 최근에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그게 막 체감이 되다 보니까 아직도 그런 얘기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면은 아니 일단 먹고 살아야 일단 살아남아야 예술이든 뭐든 할 거 아니에요 라는 이야기가 막 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다. 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예술이든 뭐든 할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요즘 들어서 좀 많이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댓글을 좀 읽어볼게요. 5월 영화 결산 게시글에 남겨주신 댓글들입니다. 푸른별님이 베스트는 노베어스, 시너스 죄인들, 그 자연이 내게 뭐라고 하니, 플로리다 프로젝트,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을 꼽아주셨고요. 워스트는 파과를 꼽아주셨습니다. 저희 방송에 든든한 구독자이신 푸른별님의 5월 베스트 리스트 잘 봤고요. 근데 노베어스부터 시작해서 미션 임파서블까지 정말 다양한 스타일의 영화들을 두루두루 보신 것 같은데 꼽아주신 작품들이 뭐 대내외적으로 다 좋은 이야기를 듣고 있는 작품들이라서 충분히 이렇게 뽑아주신 이유를 알 것 같고 제가 노베어스랑 그 자연이 내게 뭐라고 하니 요거 두 개를 못 봤네요. 노베어스는 보고 싶어도 볼 수 있는 창구가 없고 그 자연이 내게 뭐라고 하기는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상하게 홍상수 감독 지금 딸꾹질 나온다.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물 좀 먹을게요. 놀라면은 딸꾹질 멈추는데 그죠? 제가 싫어하는 점프 스퀘어가 한번 나와줘야 되는데 방송 종료각이다. 이게 딸꾹질이 많이 심한 건 아닌 것 같고 가끔 나오는 것 같은데 갑자기 왜 나오는지 모르겠네. 이상하게 이 홍상수 감독 작품에는 손이 안 가가지고 지금 뭐 이렇게 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플로리다 프로젝트는 최근에 저도 리뷰를 했죠. 참 좋았던 작품입니다. 푸른별님 리스트에도 있는 걸 보면서 참 반가웠습니다. 워스트로 꼽아주신 파과는 저도 워스트로 꼽았죠. 어이씨 큰일 났네. 그리고 초저현님이 저도 살짝 적어봅니다. 5월에 본 작품 개수는 드라마 큰일 났네. 이거 왜 이러지? 갑자기? 숨을 잠시 참아보겠습니다. 자, 숨을 30분만 참아달라고. 아니 30초도 아니고 30분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네, 초자연님 다시 읽을게요. 베스트는 넷플릭스 소년의 시간입니다. 보고 나서 제 마음이 갈갈이 찢겨나가는 것 같았어요. 마지막 4부는 정말 보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드라마였어요. 워스트는 달팽이의 회고록이었고요. 아주 좋지도 아주 나쁘지도 않고 그냥 그랬습니다. 차라리 실사 영화였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제가 애니메이션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서 큰 재미를 못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야, 근데 5월에 무려 9작품이나 보셨다니까 정말 대단하신 것 같고요. 이 넷플릭스 소년의 시간을 베스트로 꼽아주셨는데 제 주변에서도 이거 너무 작품 괜찮다고 칭찬이 자자한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봐야지 하면서 아직 손을 못 대고 있는 작품이긴 한데 그리고 달팽이의 회고록은 주변에서 괜찮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그냥 그랬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셔서 이게 좀 호불호가 갈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VOD 서비스를 시작을 했던데 구독형 OTT에 풀리면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을 조금 좋아하는 게 있어가지고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계신 초롱님도 슬픈 위로가 되는 작품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그리고 스레드에도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이게 스레드에는 다 영어 닉네임이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G_버견님이 베스트는 시너스 죄인들, 워스트는 마인크래프트 더 무비를 꼽아주셨고요. Y건님은 최고는 더 파더, 최악은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파트 1을 꼽아주셨고요. 피스토리님께서는 베스트는 시너스 죄인들, 워스트는 없다라고 해주셨고 정영병님께서는 베스트는 시너스, 워스트는 퍼니셔 워존을 꼽아주셨고요. 워터슈트님께서는 베스트는 시너스, 워스트는 몽상가의 나흘밤을 꼽아주셨고 정우2926님은 베스트는 걸어도 워스트는 없다라고 남겨주셨는데 지금 시너스 죄인들을 베스트로 꼽아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죠. 그만큼 좋은 작품이라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저는 어떻게 봤는지 이따가 리뷰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푸른별님 조언처럼 숨을 참았더니 딸꾹질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약간 금기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을 해야 할까 말까 좀 망설였는데 왜 그거 있잖아요. 해치웠나 하면은
해치웠나 하면은 꼭 빌런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딸꾹질 멈췄나라고 입 밖으로 뱉으면은 다시 딸꾹질이 도질 것 같아서 조금 조심스러웠는데 지금까지 안 났으면은 괜찮아진 거 아닐까요? 푸른별님의 이 숨 참아보라는 조언이 좀 먹힌 것 같습니다. 푸른별님이 방송 끝낼 수 있었는데 아깝다. 초자연님이 시너스는 평이 좋아서 보려고 했는데 집 근처 극장에서 전부 내려가서 못 볼 것 같아요. 저도 집 근처에서 상영을 안 해가지고 심야로 봤어요. 근데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라도 봐서 참 좋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이파이브 영상에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파인님이 상업 영화가 이 정도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영화였습니다. 가족들 다 같이 볼 수 있었던 영화였던 것 같아서 좋으면서도 어딘가 엉성한 부분이 있어서 아쉬움도 남았습니다. 시리즈로 쭉 나와도 좋은 소재가 아닌가 싶지만 UI인의 복귀가 가능할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상업 영화가 이 정도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에 공감하고요. 어딘가 엉성한 부분이 아쉬웠다라는 부분에도 공감을 합니다. 이게 조금만 더 다듬었더라면은 재미와 완성도를 다 챙길 수 있었을 텐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하죠. 그리고 넷플릭스 시리즈 지옥 시즌 2에서도 유아인 배우를 이 김성철 배우로 교체한 것처럼 배우 교체를 해서라도 뭐 시리즈를 계속 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원래는 손익분기점이 400만 관객이었다가 해외에 많이 판매를 하게 되면서 손익분기점이 290만 관객까지 내려왔죠. 그리고 오늘 100만 관객 돌파 기사가 떴습니다. 이게 손익분기점을 넘겨야 뭐 다음 시리즈를 만들든 뭐든 할 것 같아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가족들이 다 같이 볼 수 있는 영화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딸이 초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영화 초반에 뭐 막 되게 밝고 경쾌한 분위기 나오면서 초능력 쓰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거 우리 딸이 봐도 참 좋아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재밌으니까 우리 딸도 데리고 와서 같이 보면 참 좋겠다라고 이제 초반에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중반부터 좀 욕설도 심하게 나오고 그리고 후반에 막 장기 적출하는 그런 묘사도 나오잖아요. 직접적으로 보여주진 않지만 그런 암시를 주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이거 우리 애가 보면 약간 정신적 타격이 크겠다 싶어가지고 좀 더 크면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ER룩DT님이 어제 보고 왔는데 개그 코드가 좀 식상한 느낌이었어요. 뭐랄까 재미는 있는데 추천까지는 조금 망설여지는 마지막 팀 이름 짓는 장면이 너무 자기적이라서 관객들이 리액션도 안 하고 좀 민망한 상황이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솔직한 평 감사하고요. 저는 소소하게 웃으면서 봤던 것 같은데 이렇게 개그 코드가 맞지 않았다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코미디 장르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단적인 예로 제가 네이버 TV에 달린 댓글을 읽어드릴게요. 레이님이 하이파이브 올해 최악의 영화 중간에 나오고 싶었음 예고가 다임. 그리고 FDEA님이 정말 재밌게 보고 나왔습니다. 시리즈 계속 나와야 함 이라고 남겨주셨고 체게바라님이 어이가 없어서 중간에 그냥 나옴 개연성이 전혀 없음 같이 보던 관객들 아무도 안 웃음 이렇게 평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미디 영화가 이렇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드래곤 길들이기 후기에 푸른별님이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투슬리스는 실사화에서도 귀엽다. 디즈니 보고 있니? 실사화는 이렇게 하는 거야. 구독자의 생각과 개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자신의 신념과 리뷰만 강요하는 나시님 그래도 응원합니다. 드래곤 길들이기 재밌게 봤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었으니 일부 장면이 어두워서 잘 안 보였습니다. 그리고 티컵이 오랜 시간 교감하고 친해져서 겨우 가능했던 라이딩을 주변 인물들은 너무나도 쉽게 한다는 게 굉장히 이상했지만 이런 사소한 점들은 그냥 넘어가기로 하시죠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요. 이게 여러분 타겟층이 전체 관람가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네, 요 정도는 뭐 영화적 허용으로 넘어갔고요. 그 영화가 좀 어두웠다라는 점은 저는 뭐 딱히 느끼진 못했는데 생각해보면은 어두운 장면이 꽤 많이 나왔던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어두워서 불편하고 이랬던 기억은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느끼셨는 것 같네요. 이렇게 댓글은 여기까지 읽고요. 오늘의 근황 근황 토크라기보다는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공개된 이런 일본 애니메이션들을 보실 때 예전보다 이 캐릭터들이 자기 속마음을 독백으로 줄줄 이야기하는 장면이 좀 많아졌다라는 느낌을 받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느낌을 저는 듣고 보니까 맞아 그렇네 라고 좀 느꼈던 것 같은데 뭐 물론 예전 애니메이션들에서도 독백 장면들이 있기는 했죠. 그런데 요즘 작품들에서 사용되는 독백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캐릭터가 현재 느끼는 감정, 방금 일어난 사건에 대한 생각, 앞으로 뭘 할지에 대한 계획까지 너무나도 상세하고 친절하게 자기 혼자서 이제 중계방송 하듯이 하는 독백들이 부쩍 늘어났다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나다 도요시라는 일본의 저널리스트 겸 평론가가 쓴 영화를 빨리 감기로 보는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푸른별님이 독자들의 문해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야기가 요 뒤에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반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문해력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박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쨌든 한번 들어보세요. 현대인들의 컨텐츠 소비 방식의 변화와 그것이 이 창작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제시하는 책인데요. 이 독백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이 현대인들이 영상 컨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영화나 드라마 애니메이션을 볼 때 배속 시청을 해본 적이 계세요? 아니면은 특정 장면이 좀 지루하다 아니면 불필요하다라고 느껴진다면은 이제 건너뛰어가면서 보신 적이 계신가요? 이 책에 따르면은 이런 시청 형태가 이제는 일부 특이한 사람들의 습관이 아니라 너무나도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모습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꼭 이 책에서 언급하는 것까지 안 가더라도 저희 주변에서도 너무나도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긴 하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컨텐츠를 빨리 그리고 효율적으로 보려고 하는 걸까요? 이 책에서는 크게 3가지 정도의 사회 심리학적인 배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원인은 봐야 할 작품이 너무 많다라는 현상을 꼽았습니다. 이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왓챠, 웨이브 TV 이런 OTT 플랫폼만 해도 몇 개고 유튜브에는 그야말로 셀 수 없이 많은 영상 콘텐츠들이 매일같이 업로드되고 있잖아요. 여기에 극장 개봉작에 TV 방영작까지 하면은 어마어마한 양의 콘텐츠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은 이 뷔페 식당 에 들어섰는데 먹어야 할 음식은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내 위장의 용량과 식사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정된 시간 안에 이 방대한 컨텐츠들을 최대한 많이 소화하고 처리해야 된다라는 그 압박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이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라는 그 조바심이 결국 배속 시청이나 건너뛰기로 이어진다는 분석입니다. 이 두 번째는 시간 대비 효율성, 즉 이 시성비를 추구하는 현대인들의 성향인데요. 내가 이 컨텐츠를 보는데 2시간을 투자를 한다면은 그 2시간만큼의 확실한 재미, 확실한 정보, 확실한 감동 이런 것들을 얻고 싶어하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야기가 좀 늘어진다거나 의미 없는 장면이 반복된다라고 느끼면은 이건 시간 낭비인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가차없이 배속 재생을 하거나 건너뛰기 버튼을 누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제일 중요한 3번째 이유는 실패하고 싶지 않다라는 압박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패는 이제 2가지를 의미하는데 하나는 앞서 말한 시간 낭비에 대한 두려움, 즉 재미없는 작품을 선택해서 소중한 여가 시간을 허비하는 것에 대한 실패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실패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작품을 봤는데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거나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을 나만 모르고 있어서 이 대화에 끼지 못하거나 혹은 SNS나 커뮤니티에서 그 작품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일어나고 있는데 제대로 된 의견을 내지 못해서 이제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을 꺼린다는 거죠. 그래서 나만 뒤처지면 어떡하지? 나만 이해 못한 사람으로 보이면 어떡하지? 라는 그 불안감 때문에 결국에는 내용을 확실하게 그리고 남들보다 빨리 파악하려는 그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요런 맥락에서 보면은 저희 결말, 포함, 요약, 해설 영상 요런 것들이 이제 흥하고 있는 것도 설명이 되죠. 그래서 요즘에는 애니메이션 신작이 공개가 되면은 거의 방영과 동시에 각종 커뮤니티나 SNS 같은 곳에 그 작품에 대한 해석과 감상 평가들이 실시간으로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그 특정 캐릭터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어떤 장면에 대한 의미 부여가 팬들 사이에서 서로 엇갈리면서 논쟁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한쪽의 해석이 다수의 지지를 받으면서 마치 그것이 공식적인 해석이나 이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게 된다면은 그와 다른 생각을 가졌던 소수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작품을 틀리게 이해한 것처럼 치부되면서 조롱의 대상이 되거나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그런 불편한 경험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작품에 대한 감상이나 해석이 지배적인 여론을 형성하잖아요. 그러면은 마치 그 분위기에 동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느끼게 되고 각자가 느낀 다양하고 솔직한 감정들이나 생각
것들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공유하기보다는 뭔가 획일화되고 정형화된 반응을 보여야 될 것만 같은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다들 재밌다고 하는데 나만 재미없다고 하면은 좀 이상한 사람 취급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솔직한 감상을 숨기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이런 식의 경험이 반복이 되면서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점차 논쟁의 여지가 없이 명확하고 확실한 답을 제공해주는 컨텐츠를 더 선호하게 되는 경향이 생겨났고, 결국 제작자들 또한 이런 대중의 요구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컨텐츠를 만들게 되었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의 즐거움보다는 해석의 리스크를 피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반영된 결과다라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변화된 시청자들의 컨텐츠 소비 습관이 창작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이 책의 저자는 영상 제작이나 연출 방식이 점점 더 시청자들의 이런 요구에 부응하는 쪽으로 더 쉽고 더 친절해지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은 그런 것 같죠? 예전 같았으면은 이 캐릭터의 복잡한 심리 상태나 앞으로 벌어질 사건들에 대한 암시를 던져주고 관객들은 그 숨겨진 의미를 찾아내려고 막 머리를 굴리고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서 봤을 텐데, 요즘에는 그런 식의 은유적이고 함축적인 연출보다는 캐릭터의 입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혹은 자막이나 친절한 나레이션을 통해서 모든 상황과 감정을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방식이 훨씬 더 선호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캐릭터가 뭐 슬픔을 느끼는 장면이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뭐 단순히, 이게 단적인 예입니다, 단순히 슬픈 표정을 짓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독백으로 나는 지금 너무 슬퍼, 왜냐면은 방금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이야 라고 아예 대사로 읊어버리는 식인 거죠. 심지어 어떤 시청자들은 대사 없이 풍경만 쭉 보여주거나 뭐 캐릭터의 표정만 클로즈업하는 그런 장면들은 뭔가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고 지루하다라고 느끼면서 쉽게 건너뛰어버리는 경향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작자들 입장에서는 시청자들이 단 한순간도 지루함을 느끼거나 채널을 돌릴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계속 자극적인 정보나 명확한 대사들을 쏟아내는 방식을 선택하게 된다라는 분석입니다. 결국 이 영화를 빨리 감기로 보는 사람들이라는 책은 현대사회를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이해하기 쉬운 것, 명확한 것, 정답이 있는 것을 선호하고 또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시대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도록 열려있는 다층적인 서사 구조를 가진 작품들은 점점 더 찾아보기 어려워지고, 그 대신에 모든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명확하게 설명이 되고 단 하나의 정답만을 제시하는, 그래서 한 번 보고 나면은 더 이상 곱씹을 필요가 없는 그런 컨텐츠들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자는 이런 사태를 빗대어서 마치 정성스럽게 우려낸 차의 깊은 맛과 향을 음미하기보다는 당장 달콤한 맛을 내는 인스턴트 음료를 찾는 사람이 늘어난 것과 같다, 혹은 수수께끼로 가득 찬 복잡한 내용을 차분히 즐기는 사람이 줄어든 세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한 번쯤은 곱씹어 볼 만한 지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작품을 감상하는 행위 자체가 뭐 지적인 유희나 미학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과정이라기보다는 이 SNS에서 회자되고 있는 최신 이슈를 따라잡거나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한 정보 수집 혹은 컨텐츠 소비라는 이 실리적인 목적이 되어버렸다라는 게 이 책의 분석인 거죠.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최근 일본 애니메이션을 비롯한 여러 영상 컨텐츠에서 캐릭터의 심리 상태나 상황을 설명하는 독백이 눈에 띄게 증가한 이 현상은 단순히 뭐 요즘 세대들의 문해력이 떨어져서 그렇다거나 창작자들이 게을러서 그렇다라는 식으로 뭐 한두 가지 이유만으로 단정 짓기는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요. 컨텐츠 자체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과잉 공급되는 시대라는 이 환경적인 요인도 있을 거고, 한정된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사회 전반의 가치관 변화도 중요한 배경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용을 잘못 이해하거나 시간 낭비라는 실패를 경험할까봐 두려워하는 이 현대인들의 불안 심리, 여기에 인터넷과 SNS가 만들어내는 분위기 등 다양한 사회 문화적인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서 지금과 같은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된 이나다 도요시의 영화를 빨리 감기로 보는 사람들이라는 이 책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미디어 소비 형태의 변화를 포착해내면서 그것이 우리가 즐기는 이 컨텐츠의 제작 방식과 또 그것을 수용하는 우리의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한 번쯤 시간 내서 읽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는 밀리의 서재 올라와 있어서 그걸로 감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평소에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셨는지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시면은 저도 하나하나 읽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범영님 님께서
예전에 재밌게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영화에 정답은 있어도 오답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제 생각을 남 눈치 안 보고 말하려고 하는데 사회 분위기에 따라간다는 양상은 좀 많이 아쉽네요. 푸른별님이 나시님 그러니까 2배속으로 말해주세요. 지금도 2배속으로 말하고 있지 않았나요? 제가 말이 빠르다라는 게 평소에 문제점으로 제가 생각을 했는데 이 컨텐츠 활동을 하면서 이게 오히려 말 빠른 게 장점일 때도 있구나라는 그걸 좀 느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봉 영화 소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영화는 한국 영화 태양의 노래인데요. 조영준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정지소, 차학연 배우가 주연을 맡은 110분 길이의 뮤직 로맨스입니다. 일본의 동명 메가히트작을 원작으로 음악과 사랑 그리고 꿈을 향한 청춘들의 이야기를 한국적인 감성으로 새롭게 그려냈습니다. 악뮤의 이찬혁 씨가 생애 처음으로 영화 음악 감독으로 데뷔하는 작품이기도 하고 개봉하기도 전에 83개국에 선판매가 되면서 글로벌 개봉을 확정지었다라는 소식인데 시내 20일에 들어가 보시면은 상당히 안 좋은 평을 받고 있는데 뭐 이런 게 먹히는 나라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한국 영화는 귤레귤레입니다. 델타 보이즈, 튼튼이의 모험 등으로 자신만의 영화 세계를 구축한 고봉수 감독의 8번째 장편 영화이고요. 그리고 이희준, 서예화 배우가 주연을 맡았고 재생 시간은 108분의 15세 이상 관람가입니다. 특이한 점은 튀르키예 카파도키아에서 전부 촬영했다라는 점인데 이 덕분에 이국적인 풍경이 영화 내내 펼쳐진다라고 하네요. 제멋대로인 상사와 출장을 온 대식, 알코올 중독 남편과 재결합 여행을 온 정화, 과거의 인연이었던 두 사람이 낯선 여행지에서 다시 만나 각자의 상처와 마주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귤레귤레라는 말이 웃으며 안녕이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이 웃음과 눈물 속에서 따뜻한 위로와 응원을 건네는 영화라고 하네요. 세 번째 영화는 미스테리 스릴러 어브로드입니다. 이탈리아 출신 지오바니 푸무 감독의 첫 장편 연출작이고요. 85분이라는 짧은 상영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15세 이상 관람가이고 오로라를 보기 위해 떠난 해외여행 첫날 여자친구 민지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졸지에 용의자로 몰린 남자 태민의 숨막히는 추적을 그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탈리아 출신 감독의 영화인데 주인공들은 한국 사람들이죠. 특이한데 요게 이 언어도 문화도 다른 낯선 환경에서 홀로 누명을 쓰고 연인을 찾아야 되는 그런 극한의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른 나라 사람을 주인공으로 썼다라고 하네요. 제27회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관객들이 직접 뽑은 관객상과 주연 배우 장성범에게 배우상까지 안겨주면서 무려 2관왕을 차지한 작품입니다. 스릴러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일본 영화 366일인데요. 다만 널 사랑하고 있어 등 일본 순정 멜로의 대가 신조 다케이코 감독의 작품입니다. 123분이고 12세 이상 관람가이고요. 아카소 에이지, 키미 시라이시 모카 주연입니다. 일본의 인기 밴드 HY의 명곡 366일에서 영감을 받아서 무려 20년에 걸친 두 남녀의 순애보를 그리고 있습니다. 2003년 오키나와에서의 풋풋한 사랑, 그리고 갑작스러운 이별,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다시 시작되는 운명적인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일본 현지에서는 누적 관객 156만 명, 흥행 수익 20억 엔을 돌파하면서 사랑을 많이 받았고 헐리우드에서 영업한 리메이크까지 확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제목이 366일인 이유는 365일인 1년으로는 부족할 만큼 절절한 사랑의 감성을 그려서 366일이라고 하네요. 우리나라에도 그 가수 별이 부른 노래가 있죠. 12월 32일 그 노래가 있는데 그런 맥락인 것 같네요. 자, 지금부터는 명작들의 재개봉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로베르토 베니니 감독 주연의 불후의 명작이죠. 인생은 아름다워입니다. 26년 만에 CGV에서 단독으로 재개봉하고요. 전체 관람가의 116분입니다. 학창시절에 비디오 테이프로 교실에서 다 같이 본 것 같은데 남중남고를 나온 입장에서 울면은 진짜 최약체 취급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손톱 이렇게 막 손톱으로 이렇게 막 집어가면서 막 이 악물고 안 울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1999년 아카데미 3관왕, 칸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 등 수상 이력이 작품의 가치를 증명하고요.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비극 속에서 아들의 동심을 지키기 위한 아버지 귀도의 위대한 사랑과 희생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명작을 다시 한번 극장의 큰 스크린과 사운드로 만날 수 있는 기회니까요. 아직 못 보셨거나 그 감동을 다시 느끼고 싶다면 절대 놓치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재개봉작은 팀 버튼 감독의
빅피쉬입니다. 이번 롯데시네마의 롯시네 보석 발굴 프로젝트에 선정되어서 롯데시네마 단독 재개봉을 하고요. 이완 맥그리거, 알버트 피니 등 명배우들이 출연한 작품입니다. 이 허풍쟁이 아버지의 믿을 수 없는 모험당 속에 숨겨진 진짜 삶과 사랑의 의미를 찾아가는 아들의 여정을 그리고 있죠. 팀버튼 감독 특유의 동화 같은 영상미와 화려한 색채, 그리고 기발한 상상력은 물론 아버지와 아들의 화해라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가 어우러져서 감동을 선사하는 작품입니다. 뮤지컬로도 리메이크가 됐고 꾸준히 사랑받는 걸작입니다. 자, 이제 영화 뉴스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1970년대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순간이 스크린으로 옮겨집니다. 영화 암살자들인데요.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에서 벌어진 박정희 대통령 저격 미수 사건과 영부인 유경수 여사의 피격 서거라는 실화를 다룬다라고 하네요. 8월의 크리스마스 덕혜옹주를 연출한 허진호 감독이 연출을 맡았고 서울의 봄, 내부자들 등 시대극의 명가 하이브 미디어 코프가 제작을 맡았습니다. 여기에 유해진, 박해일, 이민호 배우까지 주요 배역으로 합류를 해서 믿고 보는 조합이 완성이 됐습니다. 2025년 7월에 크랭크인 예정이고요. 이 이야기가 과연 어떻게 그려질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K 애니메이션의 위상을 제대로 보여준 작품이죠. 킹 오브 킹즈 소식인데요. 무려 10년간의 제작 기간을 거쳐서 탄생한 대작으로 찰스 디킨스가 아들과 함께 2000년 전으로 시간여행을 떠나서 예수의 일대기를 직접 목격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CG VFX 전문기업 모팩 스튜디오가 단독으로 제작을 했고요. 북미에서 먼저 개봉을 했는데 박스오피스 6,7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815억 원을 돌파하면서 기생충의 기록을 넘어서 역대 한국 영화의 할리우드 최고 흥행 기록을 세웠습니다. 펄럭하네요. 오리지널 영어 더빙에는 케이스 브레너, 우마 서먼, 오스카 아이작 같은 할리우드 톱스타들이 참여를 했고요. 2025년 7월 국내 개봉하는 한국어 더빙판의 캐스팅은 이병헌 배우가 찰스 디킨스를, 진성규 배우가 예수를, 이한희 배우는 찰스의 아내 캐서린과 성모 마리아 1인 2역을 맡았습니다. 여기에 양동근, 차인표, 권호준, 장광 배우까지 합세했다고 하니까요.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여담인데요. 한국어 더빙할 때 성우가 아닌 사람들이 캐스팅되는 것에 대한 반감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제 생각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가수도 연기하고 이 코미디언도 뭐 앨범 내고 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성우가 아닌 직업군의 사람들이 이 더빙을 하는 그 현상 그 자체에는 개인적으로 반감이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잘 해야 됩니다. 저는 어떤 직업군이 더빙을 하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지금까지의 이 확률로 보자면은 다른 직업군이 더빙을 했을 때 잘한 케이스보다 실망스러운 케이스가 많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제 입장은 잘만 하면은 문제 삼을 건 없다. 그러니까 잘 좀 하자. 그러니까 자신 없으면은 그냥 잘하는 이 성우들한테 맡겨라. 이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네, 직업군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1426만 관객을 동원했던 영화 국제시장이 11년 만에 속편 국제시장2로 돌아옵니다. 전편을 연출했던 윤재균 감독이 다시 메가폰을 잡고요. 제작은 JK필름, 배급은 CJENM이 맡았습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해도 이제 뒷목 잡으실 분들이 많이 계시죠. 지금 벌써 푸른별님이 오 노라고. 네, 이번에는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를 배경으로 1987년 6월 민주항쟁, 1997년 IMF 외환 위기, 2002년 한일 월드컵 등 대한민국 현대사의 굵직한 사건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주인공은 파독 광부 출신의 아버지 성민과 성민의 아들 세주인데요. 각각 이성민 배우와 강하늘 배우가 캐스팅이 되었습니다. 드라마 미생에서 만난 적이 있는 배우들이죠. 시나리오 완성도만 본다면은 전작보다 더 괜찮다라는 평을 받고 있는데 전작을 재밌게 보신 분들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옛날 같았으면은 약간 좀 아유 또 이런 거 나온다, 또 국제시장이냐, 또 윤재균이냐, 뭐 또 JK필름이냐 이 얘기를 했을 텐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그런 거 가릴 때가 아니죠.
어쨌든 이 죽어있는 극장에 좀 관객들을 다시 불러올 수만 있다면은, 그런 마중물 역할을 어떤 작품이 해줄 수 있다면은 윤재균이든 JK필름이든 누구든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은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2025년 하반기 촬영을 시작해서 2026년 개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리언 시리즈 팬들에게는 좀 아쉬울 수 있는 소식인데요. SF 호러의 역사를 쓴 에이리언 시리즈의 아버지 리들리 스콧 감독이 공식적으로 프랜차이즈에서 하차를 선언했습니다. 직접 연출한 1편과 제임스 카메론의 2편은 훌륭했지만 그 이후의 작품들에게는 실망을 했으며, 프로메테우스나 에이리언 커버넌트 같은 프리퀄로 다시 돌아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감독으로서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40년 넘게 이어진 이 시리즈의 창시자가 이제는 관객의 입장에서 프랜차이즈를 지켜보겠다라고 하니까 이 한 시대가 저무는 느낌도 좀 들고요. 과연 창시자의 손을 떠난 에이리언이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들을 찾아올지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서 에이리언 어스 시리즈물이 공개가 되는데 그것도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영화 뉴스는 소림축구의 주성치 감독이 20년 만에 여성 버전의 후속작 소림여족으로 돌아옵니다. 무술과 축구를 결합해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도전하는 여자 축구팀의 이야기인데요. 주성치식 코미디와 화려한 액션을 다시 볼 수 있다라고 하네요. 2025년 6월에 이미 촬영을 마쳤고 2026년 중국 개봉 예정인데, 제가 이 뉴스를 들고 온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나라 배우인 송강호 배우가 심판 역할로 특별 출연한다라고 합니다. 과거에 이 송강호 배우가 주연했었던 반치광이 홍콩 개봉했을 때 송강호 배우의 목소리를 더빙했던 게 이 주성치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 인연으로 캐스팅까지 이어졌다라고 하니까 국내 개봉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제 영화 리뷰를 할 시간인데, 오늘 리뷰할 영화는 릴로 앤 스티치, 드래곤 길들이기, 시너스 죄인들, 요 순서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릴로 앤 스티치나 드래곤 길들이기는 딱히 스포할 게 없어서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시너스 죄인들은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는데 들어도 상관없다라는 분들은 그냥 들으시고, 나는 좀 민감해 그래서 보기 전까지는 조심할 거야 이러시는 분들은 보시고 난 다음에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먼저 릴로 앤 스티치입니다. 디즈니가 선보인 실사 영화 릴로 앤 스티치를 온 가족이 출동해서 보고 왔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이 가족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다양하게 변화하고 또 확장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로 자주 사용되는 이 유사 가족물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서로에게 가족 이상의 존재가 되어주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그런 유사 가족물의 따뜻한 감성을 정말 잘 살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종 뉴스나 아니면은 가까이로는 주변 사람들의 사연들을 들어보면은 남들보다도 못한 그런 혈연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정말 이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도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관계도 있죠. 그래서 진정한 가족이라는 게 단순히 생물학적인 연결고리나 법적인 테두리를 넘어서서 서로의 마음이 이어지고 사랑을 나누는 것, 바로 거기에 진짜 가족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재밌게 보여주는 작품이었습니다. 이 영화의 중심에는 릴로라는 이름의 귀여운 소녀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부모님을 모두 여의고 나니라는 언니와 단둘이 세상에 남겨졌죠. 이 언니인 나니 역시 이 부모님을 잃은 슬픔을 똑같이 겪고 있는, 아직은 좀 어린 존재긴 하죠. 갑작스럽게 준비도 없이 이 동생의 유일한 보호자가 되어버린 건데, 이 언니의 마음 한구석에도 그 커다란 상실과 아픔의 무게가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내색할 겨를도 없이 동생을 챙겨야 된다 라는 상황에 놓여 있죠. 뒤에도 이야기할 건데, 이 스티치가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마냥 예뻐 보이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릴로나 스티치보다는 이 나니한테 좀 더 감정이입을 해서 봤기 때문에 이 스티치가 예뻐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두 사람이 서로에게 정말 세상에 단 하나뿐인 이제 버팀목이자 유일한 가족인 건데, 이 릴로는 이제 겨우 6살이거든요. 부모님의 부재 그리고 낯선 환경의 변화들이 얼마나 크고 무겁게 다가오겠어요. 모든 걸 다 이해하고 괜찮다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린 나이잖아요. 나니 역시 어떻게든 동생을 지켜내고 이 불안정한 삶을 바로 세워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이 현실의 벽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런 릴로와 나니 자매의 일상 속으로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뜬금없이 외계 생명체 하나가 뚝 떨어집니다. 그게 바로 스티치인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스티치 때문에 제가 영화를 보는 내내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면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등장하는 장면마다 되게 정신없고 말썽이란 말썽은 다 일으키고 다니고 순식간에 난장판을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도무지 귀엽다라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쟤 때문에 이 릴로랑 나니가 더 힘들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서, 특히 이 스티치가 저지른 그 크고 작은 사고들 때문에 나니가 간신히 구했던 그 소중한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해고를 당하고, 결국에는 이 사회복지국의 개입으로 릴로가 위탁가정으로 이제 보내지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막 답답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서서 제가 나니의 입장에 좀 이입을 해서 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동생이 갑자기 데려온 이상한 강아지 같은 게 막 난리를 쳐가지고 상황이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진짜 빡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관객들이 이 스티치라는 캐릭터한테 좀 더 마음을 열고 정붙일 만한 시간을 주기도 전에 파괴적인 행동들이 먼저 나와버리니까 스티치한테 더 정이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스티치라는 존재가 릴로와 나니 자매의 삶에 너무나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위협을 주니까 이게 도무지 쉽게 마음을 열고 에이 그래도 귀엽잖아 이런 생각이 좀 잘 안 들었던 게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지인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이 스티치 때문에 이렇게 너무 답답했다라고 막 열변을 토하니까 그 지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스티치는 제대로 배우질 못해서 그런 게 아닐까요? 애초에 이 스티치를 만든 과학자가 오로지 파괴하는 방법만 가르쳤잖아요. 사랑하는 법, 관계를 맺는 법, 이런 것들은 못 배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릴로를 만나게 되면서 처음으로 그런 감정들을 배우고 진짜 가족이 뭔지 깨달으면서 조금씩 성장하는 게 아닐까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말을 듣고 약간 좀 자기 반성이 들면서 조금 스티치한테 좀 미안한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더 이상 파괴가 아닌 다른 소중한 가치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사랑, 뭐 보호, 이런 것들에게서 찾기 시작하는 과정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스티치랑 둘리가 좀 겹쳐 보였는데 둘리가 1983년에 나왔고 스티치가 2002년에 나왔으니까 이 스티치를 디즈니 둘리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근데 생각해보면 둘리도 그렇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고길동 아저씨 집에 뿅 하고 나타나서 온갖 상상을 초월하는 소동들을 다 일으키고 다니죠. 근데 그 말썽 속에서도 고길동 아저씨네 가족의 한 명으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이제 받아들여지잖아요. 이번 실사 영화로 우리 곁을 다시 찾아온 이 스티치가 마치 디즈니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새로운 시대의 둘리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이렇게 뭔가 우리와는 좀 다르고 낯선 존재가 이미 형성된 공동체 안으로 불쑥 들어와서 새로운 관계를 맺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변화하고 성장해 나가는 그 과정이 릴로 앤 스티치에서 그려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런 이야기가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또 시대를 초월해서 꾸준히 사랑받는 이유는 아마도 이 포용과 연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정리를 해보자면은 릴로 앤 스티치는 혈연 중심의 전통적인 가족관에 대해서 한 번쯤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그런 작품이었고요. 외계에서 온 처음에는 파괴 본능만 가득했던 실험체인 스티치가 부모를 잃은 상처와 외로움을 안고 살아가는 어린 소녀 릴로와 나니를 만나게 되면서 서로 부딪히고 이해하고 또 변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진짜 가족이라는 게 과연 뭘까, 그리고 그 소중한 관계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부족함을 어떻게 채워주고 또 어떻게 성장해 나가야 될까라는 것을 따뜻한 시선으로 그리는 작품입니다. 영화 초반에는 스티치가 끊임없이 말썽을 피우는 통에 저도 모르게 막 짜증내면서 봤던 것도 있지만, 영화가 끝날 때가 되면은 이 가족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작품으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은 이 영화를 어떻게 봤는지, 그리고 특히 스티치라는 이 캐릭터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느끼셨는지, 또 여러분들에게 가족은 뭐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은 다음 이 시간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작품은 6월 6일에 개봉한 드림웍스의 드래곤 길들이기 실사 영화를 4DX로 감상하고 왔습니다. 여담인데 4DX는 티켓 할인이 잘 없어가지고 3인 가족이 가서 봤더니 거금이 훅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이 4DX로 예매하실 때 잘 보셔야 될 게, 이 4DX 3D가 있고 4DX 2D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4DX 3D는 안경 끼고 보는 거고 2D는 그냥 4DX 효과만 누리고 안경은 끼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더빙이 있고 자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4DX네 라고 그냥 예매하시면은 좀 낭패를 보실 수가 있으니까 2D인지 3D인지 자막인지 더빙인지 이런 거 잘 확인하시고 본인 기호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T 통신사 멤버십 할인하면은 CGV 4DX는 할인이 될 텐데 네, 다음에 그렇게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원작 애니메이션이 전 세계적으로 평단과 관객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던 작품이죠. 하지만 이 실사화 소식이 들려왔을 때는 솔직히 좀 기대 반 걱정 반이긴 했습니다. 특히 이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그 매력들을 실사로 어떻게 옮겨냈을지 자칫 잘못하면은 원작의 명성에 흠집만 내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우려가 좀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정말 쓸데없는 기우였고요. 원작 내용이 기억 속에서 조금 희미해진 상태로 봐서 그런지 좀 찡해지는 장면도 있었고 비주얼적으로도 훌륭했고 원작이 가졌던 이 이야기의 핵심까지 충실하게 담아내서 정말 온 가족이 정말 만족스럽게 감상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시각적인 부분인데요. 실사화의 가장 큰 숙제였을 이 드래곤들의 디자인이 꽤 훌륭하게 나왔더라고요. 특히 주인공인 투슬리스는 진짜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고양이나 강아지에게서 볼 수 있는 사랑스러운 표정과 몸짓을 절묘하게 잘 구현을 했더라고요. 투슬리스뿐만 아니라 다른 드래곤들의 개성도 잘 살아있고요. 조금만 잘못해도 좀 징그러워 보일 수가 있는데 원작의 특징을 잃지 않으면서도 현실감 있게 잘 구현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하이라이트인 비행 장면은 정말 숨을 참고 보게 됩니다. 절경을 가로지르는 장면은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들었고요. 4DX 관람이 신의 한 수였는데 투슬리스가 날아다닐 때 막 의자가 움직이거나 뭐 구름 속을 지날 때는 바람이 불면서 미스트가 막 뿌려지고 조금 과장을 하자면은 제가 히컵이 된 기분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본 와이프도 그냥 일반 상영관에서 봤으면은 뭐 좀 후회했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 4DX 효과에 대해서는 대만족을 표시를 했습니다. 뭐 저희 애는 말할 것도 없겠죠. 이번 실사화 영화를 보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도 있는데 원작에서도 이게 대사로 언급됐는지는 제가 기억이 흐려져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투슬리스의 이름의 유래가 이빨이 없다라는 뜻이더라고요. 이 투슬리스가 이빨을 감출 수 있는 설정이잖아요. 그래서 이빨의 투스와 뭐뭐가 없다의 이 리스의 합성어로 투슬리스로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를 이번에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H컵이 C컵이 된 느낌이라. 제가 그렇게 얘기했나요? 제가 C컵이 된 느낌이라고 얘기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H컵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 보자면은 나씨는 C컵이다. 아닙니다. 네, 나시 C컵 아닙니다. 네. 여유 있으시네요. 여유증 아닙니다. 여유증 아니고요. CG 퀄리티가 워낙 좋아서 저희 애한테 이렇게 용들이랑 같이 촬영하려면은 배우들이 정말 힘들었겠다라고 진지하게 좀 농담을 했더니 애가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면서 제가 아니야 농담이야 라고 얘기했는데도 진짜 아니지 라고 되게 몇 번을 되묻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귀여웠습니다. 그만큼 용들이 현실감 있게 잘 구현이 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단순히 화려한 볼거리만 있는 영화는 아니고요. 그 안에는 우리가 사는 세상과는 크게 다르지 않은 현실적이고 묵직한 주제들이 담겨 있습니다.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자식의 욕구와 부모 자식 간의 소통의 부재, 그리고 맹목적인 적대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주인공인 히컵은 아버지인 바이킹 족장 스토이크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봐주지 않죠. 히컵이 가진 발명가로서의 재능이나 관찰력은 바이킹답지 못하다라는 이유로 무시당합니다. 아버지는 오직 자신이 정해놓은 강인한 바이킹 전사라는 그 잣대만을 들이대고 히컵이 그 기준에 맞는 업적을 보여줘야지만 비로소 인정을 해주려고 하죠. 이런 모습은 어찌 보면은 뭐 최악의 부모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들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의 표현 방식이 좀 잘못된 방향으로 되고 있고 소통 대신에 자신의 신념과 전통만을 강요하는 모습이 보는 내내 답답하더라고요. 히컵의 친구 중에 한 명인 스낫라운 요르간슨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허풍과 허세를 떨면서 족장의 오른팔인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엄청 무시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통의 부재와 맹목적인 태도라는 맥락에서는 버크섬 바이킹 사회 전체가 그렇게 보였습니다. 드래곤이 왜 마을을 공격하는 건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그래 왔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드래곤은 나쁘고 우리는 그들을 물리쳐야 돼 라고 규정을 해버리죠. 서로 편을 가르고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노력하기보다는 무조건 적으로 규정하고 보는 모습이 이 비단 영화 속 바이킹과 드래곤의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아서 좀 씁쓸한 생각도 들었고요. 이 요즘 사회적인 문제 중에서 가장 큰 키워드가 분열과 혐오잖아요. 근데 히컵은 그런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왜? 라는 질문을 던지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편견의 경계를 넘어서서 적대시되던 존재인 투슬리스에게 먼저 다가가죠. 이 둘이 서로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교감하면서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은 영화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투슬리스와는 이렇게 교감을 하면서도 히컵은 정작 본인의 아버지와 부족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는 상당히 고된 과정을 겪습니다. 결국 영화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정말 길들여야 되는 것은 이런 미지의 존재나 실체가 없는 적이 아니라 어쩌면은 우리 곁에 있는 이웃들, 그리고 우리 안에 자리 잡은 편견들이 아닐까 라는 것입니다. 뭐 좀 아쉬운 점을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길고 긴 엔딩 크레딧이 다 올라가고 나서 아주 짧은 쿠키 영상이 하나가 나오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끝까지 앉아서 기다렸는데 정말 너무나도 의미 없는 영상이라 가지고 괜히 기다렸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 쿠키 영상에 대한 큰 기대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쿠키 영상이 나오니까 저희 와이프가 이거 혹시 뒤에 잘린 거 아니야? 진짜 이거 맞아? 라고 물어볼 만큼 너무나도 허무한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원작의 내용을 거의 동일하게 따라가기 때문에 저는 원작에 대한 기억이 좀 흐려진 상태에서 봐서 괜찮았는데 원작을 얼마 전에 봤거나 내용이 아직까지 또렷하신 분들은 같은 이야기를 한 번 더 보는 기분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은 이 드래곤 길들이기 실사화는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기대로 바꾼 아주 성공적인 실사화 작품입니다. 원작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실사 영화만이 보여줄 수 있는 압도적인 스케일과 현실감을 더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드래곤 길들이기 실사 작품 극장에서 못 보시더라도 예고편 같은 거라도 한번 보시고 나서 구글링 같은 거 해서 원작 스크린샷 같은 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역체감이 확 드실 겁니다. 와, 기술이 이렇게 발전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환상적인 CG와 뭉클한 스토리는 물론이고 그 안에 담긴 세대 갈등과 편견이라는 메시지까지 잘 버무려 냈습니다. 아이와 어른 모두가 각자의 시선으로 만족할 만한 오랜만에 만나는 훌륭한 가족 영화입니다. 이왕이면은 4DX관에서 온몸으로 비행의 감동을 직접 체감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작품 시너스 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스포일러 나갈 때는 지금부터 스포일러 나갑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쿠조쿠조님이 스포 보고 봐도 재밌다라고 하는데 동감합니다. 그냥 단순히 내용적인 것보다는 보여주고 들려주는 게 재밌는 영화라서 공감합니다. 대중과 평단의 호평을 받으며 화제를 모으고 있는 작품이죠. 영화 시너스 죄인들을 감상하고 왔습니다. 북미에서는 4월에 개봉해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인 R등급 영화 최초이자 공포영화로서는 무려 35년 만에 처음으로 시네마스코어에서 A등급을 받았더라고요. 35년 전에 이 A등급을 받은 공포영화는 대체 뭐였을까 싶어가지고 구글링도 해보고 AI한테도 물어봤는데 답을 찾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챗 GPT는 사탄의 인형 2라고 알려주던데 다시 검증을 위해서 사탄의 인형 2에 대해서 찾아보면 또 아니라고 하고, 혹시나 35년 전에 A등급을 받은 공포영화가 뭔지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영화를 보기 전에는 걱정이 좀 많았습니다. 먼저 보고 온 지인들이나 평론가들의 평을 들어보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뱀파이어 영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흑인의 역사와 블루스 음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상징들이 숨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알아야 제대로 즐길 수가 있다. 심지어 어떤 지인은 이제 소위 말하는 먹물 영화다라고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만 들어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영화일 것 같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제가 어려운 영화를 보고 나서 이렇게 잘 해석을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숨겨진 메시지 같은 걸 잘 읽어내지도 못하고, 더군다나 이 흑인의 역사나 블루스 음악 같은 건 사전 지식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게 자랑은 아닌데 이것 때문에 영화를 보기 전에 걱정이 많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게다가 영화를 보신 분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깜짝 놀래키는 이 점프스퀘어 연출이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 방송을 오래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놀래키는 점프스퀘어를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감상하기까지 더 망설여졌던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이 영화를 보지 않았더라면은 정말 크게 후회할 뻔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재밌게 감상을 했습니다. 무슨 은유나 상징 이런 거 깊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화면이 보여주는 것만 보고 이 스피커가
캐릭터가 들려주는 것만 들어도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흥미롭고 캐릭터들도 매력적이고 무엇보다 음악이 정말 좋았습니다. 오히려 영화를 보기 전에 뭐 이것저것 사전 지식들을 좀 알고 갔더라면은 이런 영화가 주는 순수한 재미를 온전히 느끼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다른 훌륭한 리뷰어들처럼 뭐 영화에 숨겨진 깊은 의미나 메시지 같은 것들을 해석해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어떤 점들이 저한테 인상 깊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스포일러가 포함이 되니까 아직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영화를 보신 후에 들으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사실 알고 보셔도 충분히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겁니다. 초롱님이 아는 만큼 더 보이면 재밌는 거지 말씀하신 대로 그냥 보이는 대로 즐겨도 즐거운 영화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오늘 이야기해볼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죄인들, 음악, 공동체 요 세 가지 키워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죄인들입니다. 이 영화의 원제인 시너스가 바로 죄인들이라는 뜻이죠. 근데 국내에 들어오면서 부제로 죄인들이 또 붙어가지고 직역을 하자면은 죄인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 죄인들이라는 키워드를 강조하는 이유는 좀 싱거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이 영화에 나오는 주요 인물들이 대부분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죄를 지은 인물도 있고요. 죄인으로 취급당하는 인물도 있습니다. 누가 죄인인가? 이것과 관련해서 캐릭터 이야기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포스터나 예고편에서 가장 많이 노출되는 인물은 마이클 B 조던이 1인 2역으로 연기한 이 쌍둥이 형제 스모크와 스택입니다. 이 둘은 어린 시절 아버지의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아버지를 살해한 뒤 고향을 떠나서 시카고에서 깽단 생활을 하다가 큰돈을 벌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인물들이죠. 아버지를 살해했고 깽단 활동으로 돈을 모았다라는 점에서 이 둘은 명백한 죄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연기를 너무 잘해서 1인 2역인 줄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저도 모르고 봤으면 몰랐을 것 같아요. 너무 자연스럽게 편집이 잘 됐더라고요. 연기도 물론 훌륭했고. 그래서 영화의 중반까지는 이 두 형제가 고향에 주크 조인트라는 술집을 열기 위해서 동료를 모으는 과정이 이제 주된 내용인데 이 과정이 마치 무슨 오션스 11 같은 케이팝 무비에서 범죄 동료들을 캐스팅하는 것처럼 연출이 돼서 꽤 흥미진진하더라고요. 여담인데 제가 이 영화를 대통령 선거날 심야로 봤거든요. 근데 이 형제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에서 한 명은 빨간 모자를 쓰고 있고 한 명은 파란색 모자를 쓰고 있더라고요. 물론 1인 2역이라서 관객들이 두 인물을 쉽게 구분하라는 이런 배려 차원의 설정이었겠지만 우리나라 정당 색깔과 묘하게 겹쳐 보여가지고 혼자 그냥 피식 웃었습니다. 네, 아무튼 이 두 형제가 처음으로 캐스팅하는 멤버는 이 영화의 진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세미입니다. 이 세미는 블루스 음악을 기타로 연주하면서 노래하는 걸 정말 좋아하는 인물인데요. 아버지가 목사님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유흥을 즐기는 건 죄인들이나 하는 짓이다 라는 말을 들으면서 음악을 연주하고 노래하는 것 자체를 마치 죄 짓는 것처럼 죄인 취급을 당하죠. 그리고 우연히 파티에 초대된 가수 펄린과 호감을 느끼고 이제 성관계까지 가지게 되는데 펄린은 유부녀입니다. 심지어 이 유부녀인 걸 알면서도 세미는 당돌하게 대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미는 아버지로부터 죄인으로 여겨지는 동시에 이 간통이라는 죄를 저지르는 죄인이기도 한 거죠. 홍보 자료의 분위기와는 달리 왜 세미가 진 주인공인지에 대해서는 뒤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메리 루이즈라는 과거의 스택의 연인이었던 인물이 나옵니다. 백인이지만 흑인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말투나 분위기가 이 흑인에 더 가까운 인물로 그려지죠. 그래서 극중 흑인들도 모두 메리를 가족처럼 인정해주는 분위기입니다. 지금은 결혼한 상태인데 소리소문 없이 사라진 스택에 대한 애증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택이 자신을 떠난 이유가 사실은 흑인과 어울리는 백인이라는 그 이미지로부터 자신을 지켜주기 위해서였다는 걸 알게 되고 서로의 마음이 아직 남아있음을 확인하면서 묘한 감정의 줄다리기를 하게 됩니다. 주인공 일행 중에서는 가장 먼저 뱀파이어가 되는 인물이기도 한데 스택과 성관계를 맺은 거는 뱀파이어가 된 이후긴 하지만 이 마음만 줘도 바람이냐 몸까지 줘야 바람이냐 그 기준이 좀 애매하긴 하죠. 아무튼 이 인물 역시 간통이라는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이 술집에서 연주를 위해 스카웃된 델타 슬림은 불황자 생활을 하다가 인종차별을 당해서 보안관들에게 강제로 끌려가고 강제로 순회 공연에 참여하게 되면서 음악적 재능을 발견한 뮤지션입니다. 특별히 죄를 지었다기보다는 인종차별이라는 이 사회적 폭력으로 인해서 죄인 취급을 당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인물의 대사 중에서 인상 깊었던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강제로 이 순회 공연을 할 때 블루스를 불렀는데 백인들도 들썩이는 게 보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흑인들에 대한 인종차별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흑인의 문화는 즐기려고 했던 이 백인들의 이중적인 태도를 비웃는 대사였는데 이 말을 듣는
순간 바로 이 겟아웃이라는 영화가 바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겟아웃 역시 흑인에 대한 차별이 은근히 깔려있는 이 사회 분위기 속에서 흑인의 우월한 신체를 이제 탐하는 백인들의 이야기를 다루잖아요. 두 번째로 인상 깊었던 대사는 종교는 외부로부터 주입당한 것이지만 블루스야말로 우리 흑인들이 만들어낸 문화다라고 세미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잊을만 하면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저도 잘 몰라서 찾아보니까 당시 흑인 사회에 종교가 퍼지게 된 계기가 백인들이 흑인을 통제하기 편하게 하려고 이 종교를 퍼뜨렸고 흑인들 역시 이 고된 현실 속에서 종교의 위안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제 급속도로 퍼져나간 그런 역사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종교를 통해서 위안을 얻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 시작은 통제의 수단으로 주입이 된 것이고 블루스 음악이야말로 흑인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진정한 문화이자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고 위안을 얻는 원천이라는 이야기 같았습니다. 이처럼 이 영화에서 음악은 정말 중요한 요소로 사용이 됩니다. 이어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 키워드인 음악으로 넘어가 보자면은 일단 의미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영화 내내 흘러나오는 음악들이 진짜 귀를 호강시켜 주거든요. 그냥 듣기 좋다라는 그 단순한 이유만으로도 이 영화에서 음악은 충분히 제 역할을 다 하는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영화가 음악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공동체 안에서 유대감을 형성하는 음악의 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장 저희만 해도 어디 뭐 행사장 같은 데 가서 아리랑이나 애국가가 울려 퍼지면은 괜히 마음이 막 경건해지잖아요. 꼭 이런 거창한 게 아니더라도 학교마다 교가가 있고 스포츠 경기마다 응원가가 있는 것도 결국 이 공동체의 유대감을 위한 것이겠죠. 이 영화 속 공동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흑인 공동체는 블루스 음악으로 유대감을 형성하죠. 영화 초반에 교회에서의 찬송가나 뭐 세미가 부르는 블루스, 주크 조인트에서 울려 퍼지는 음악들이 다 그렇습니다. 심지어 세미는 음악을 통해서 시공간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능력을 가진 인물이라는 설정이고 이 세미의 음악에 이끌려서 뱀파이어들이 주크 조인트로 모이게 되죠. 이 주크 조인트에 도착한 뱀파이어들이 가장 먼저 한 일도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영화를 볼 때는 몰랐는데 보고 나서 찾아보니까 아일랜드 민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의 사람들을 뱀파이어로 만들고 나서 그들이 하는 행동도 단체로 춤추고 노래하는 겁니다. 이 영화의 클라이막스에서 위기에 처한 세미가 뱀파이어 우두머리인 레믹에게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타격을 받기는커녕 그곳에 있었던 뱀파이어들이 단체로 주기도문을 따라 외우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세미를 위기에서 구해준 거는 주기도문, 즉 종교가 아닌 레믹의 머리를 가격한 기타, 그러니까 음악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아닌 음악이 구원을 준 거죠. 마지막 키워드는 공동체입니다. 영화 속에서는 흑인 뱀파이어 그리고 백인 우월주의자인 KKK라는 이 세 개의 공동체가 등장을 하는데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은 흑인 공동체 안에 동양인 부부나 메리 같은 이질적인 존재들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메리에게 우리는 가족이다 라고 언급까지 하는데 여기서 공동체, 즉 가족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단순히 피부색이 같다라고 해서 가족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유대감을 형성하고 어떤 문화를 나눴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같았어요. 그래서 메리는 어릴 때부터 흑인들과 함께 자랐기 때문에 말투나 사고방식이 흑인에 더 가까웠고 이민자를 대표하는 듯한 이 동양인 부부 역시 소수자라는 정서를 흑인들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었던 것은 이 동양인 이민자들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에서도 이 부인이 생활력 있고 똑소리 나고 남편은 상대적으로 좀 어벙한 설정인데 여기서도 부인이 장사 속이 밝고 똑소리 나고 남편은 가격 흥정할 때도 눈치 없는 소리 하면서 좀 어벙한 설정이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뱀파이어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피부색과 상관없이 뱀파이어가 되면은 모두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뱀파이어가 되는 순간 모든 기억과 감각을 서로 공유하게 된다는 설정이 있거든요. 이 역시 단순한 외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정서를 공유하는가, 이것이 공동체 형성의 핵심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 고통을 공유하면서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는 뱀파이어들을 보니까 이 영화 미드소마에서 사이비 종교 단체가 주인공들의 아픔에 함께 울어주는 그 기괴한 장면이 떠올랐는데요. 영화상에서도 뱀파이어들이 인간들을 꼬실 때 하는 이야기가 마치 이 사이비 종교가 포교하는 것과 비슷하게 묘사가 돼가지고 묘하게 미드소마가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뱀파이어가 된 인물들에게는 뱀파이어한테 물린 자국이 남는데 이 물린 자국이 마치 옛날에 흑인 노예들을 이제 인두로 지져가지고 이제 흉터를 남기잖아요. 그거랑 좀 겹쳐 보여가지고 의도한 연출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백인 우월주의자인 KKK도 뒤틀린 신념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도 뭐 자기들만의 왜곡
고립된 10년 아래에서 똘똘 뭉쳐있는 공동체이죠. 결국 이 영화는 한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에 어떻게 침투하고 균열을 일으키는가에 대한 이야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백인이 흑인을 통제하기 위해서 종교를 주입했던 역사처럼 뱀파이어들도 흑인 공동체에 침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시도를 하죠. 뱀파이어가 술집에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도 되겠냐라고 허락을 구하잖아요. 저도 찾아보고 알았는데 이게 뱀파이어의 전통적인 설정이라면서요. 단순히 뱀파이어의 원래 설정이 그런 거다라고 이해하고 넘어가도 이 영화를 즐기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만, 이 뱀파이어 공동체가 흑인 공동체에 침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시도하는 거다라고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술집 안에 고립된 주인공 일행이 마늘을 먹으면서 혹시 뱀파이어가 있는지 서로 증명하는 장면도 마찬가지로 보였는데,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은 아예 외부에 있는 요인이라기보다는 같은 공동체라고 믿었던 누군가로부터 시작될 수 있는 거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행동처럼 보이더라고요. 원래는 같은 공동체였던 인물들이 하나둘 뱀파이어화가 되어가는 것도 이런 맥락으로 보였습니다. 이런 내부에서 시작되는 교묘한 균열은 어쩌면 대놓고 드러나 있는 외부의 위협인 KKK단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 뱀파이어와의 전투는 영화에 상당한 시간을 차지하지만 KKK단과의 전투는 아주 싱겁게 끝나버리는 것도 이런 맥락으로 보였습니다. 감독의 인터뷰에서 나홍진 감독의 곡성에서 영감을 받았다라고 언급을 했던데, 외부에서 온 어떤 존재가 공동체를 위협하고 공동체 안에 의심과 불신이 퍼져나가면서 공포를 조성한다라는 점이 확실히 곡성과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황혼에서 새벽까지도 많이 언급이 되던데, 중간에 갑자기 장르가 변주된다는 점과 평범했던 술집이 갑자기 초자연적인 존재들과의 아수라장이 되어버린다는 설정에서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영화를 보고 나서 아직도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점들도 있습니다. 이 스모크의 아내이자 후두교 주술사인 애니가 죽었을 때 뱀파이어들이 되게 아쉬워하면서 애니를 통한 계획이 있었는데 죽이면 어떻게 하냐라고 언급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체 애니를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건지 아직까지도 잘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 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 영화의 진주인공은 스모크 스택 형제가 아니라 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설명하고 오늘 이야기는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은 영화의 시작과 끝이 샘입니다. 사건이 모두 발생한 후 살아남은 샘이가 아버지의 교회를 찾으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이야기가 진행되는 내내 샘이는 영화상에 계속 등장하면서 음악적인 재능을 뽐냅니다. 술집에 모인 흑인들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것도 샘이의 음악이고, 사건이 발생한 원인도 어떻게 보면은 이 샘이의 음악에서 나온 능력 때문에 뱀파이어들을 술집으로 이끈 거죠. 샘이의 얼굴에는 흉터가 남는데 쿠키 영상에도 나오듯이 그 흉터는 바로 그날의 기억이기도 합니다. 이 쿠키 영상에서 세미의 대사가 좀 인상적이었는데, 다 늙어버린 세미에게 아직 젊음을 유지하고 있는 뱀파이어 스택과 메리가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는 본인들이 영생을 줄 수 있다, 선택해라 인데, 세미는 일생에 여한이 없다 하면서 거절하죠. 세미는 블루스의 거장으로 칭송받으면서 본인만의 라이브 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의 인생을 구원한 건 음악이었으며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삶에 미련이 없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두 번째는 그날을 기억하냐라는 질문인데, 그 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생애 최고의 날이었다라고 추억하면서 웃죠. 뱀파이어가 쳐들어오기 전까지 세미에게 그날은 사촌 형들로부터 기타를 선물 받고 많은 사람들이 보인 곳에서 본인 인생 최고의 무대를 선보인 날이었던 거죠. 그 순간에도 세미는 음악과 함께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이 영화는 표면적으로는 스모크 스택 형제가 술집을 운영하려는데 뱀파이어가 쳐들어온 이야기이지만, 더 큰 맥락에서 보자면은 음악을 통해서 세미가 구원받는 이 성장서사로 보였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보자면은, 제가 앞에서도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흑인의 역사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거나 블루스 음악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너스 죄인들이라는 영화는 보고 듣기만 해도 충분히 매력적인 작품이었고요. 오히려 전문적인 배경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선입견이나 해석에 있어서 어떤 틀 없이 그냥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저랑 비슷한 걱정 때문에 이거 너무 어려운 영화 아닐까? 이렇게 관람을 망설이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은 주저없이 극장으로 달려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왕이면은 사운드 특화관에서 보실 것을 추천하고, 쿠키 영상은 2개니까 2개 다 놓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또 제가 놓친 부분들이 있다면은 어떤 것들이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한 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준비한 내용은
모두 마쳤고요.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한 내용은 편집 과정을 거쳐서 유튜브와 각종 팟캐스트 플랫폼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무편집본은 유튜브 멤버십 월 1990원 혹은 팟빵에서 건당 300원에 청취 가능하십니다. 영화 같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